내일 카시카리, 연준의 대표 매파, 이번 점도표에서 6% 이상의 점을 찍었을 것을 심리적 가심으로 추측할 만한 유일한 인물. 그가 그의 모교 와튼에서 1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부분은 그가 1994년 사례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카시카리 얘기를 4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연준의 목표는 3가지다. 카시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중앙은행은 단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플레를 잡는 것이다. 미국은 3가지 목표가 있는데 최대 고용, 안정된 물가, 그리고 적당한 장기 이자율이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3번째 의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3가지는 유기적으로 얽혀서 돌아가는 중요한 존재다. 자, 카시카리의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가만 잡는 게 연준의 목표가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장기 이자율을 지키는 것. 이건 역시 연준의 의무다. 즉 단기금리, 기준금리만 조절해서 이 단기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연준의 의무 전부가 아니라 장기 이자율을 어느 선에서 가져다 놓는 것까지가 연준의 의무라고 나는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의 이 왜곡된 이자율 곡선, 장단기 금리 차이를 해소하는 것까지가 연준의 의무라고 나는 본다. 이게 카시카리의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 2%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카시카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뻔한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각도가 다릅니다. 카시카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각각의 중앙은행이 각각의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 그건 1%도 2%도 3%도 4%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란 수치 자체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그게 경제 참여자 의사결정에 세팅이 되면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2%로 돌아가야만 하고 그를 위해 연준 모두가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하고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데이터가 나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자고 주장하는 연준 위원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 그거 맞다. 왜냐면 우리는 긴축에 대한 시장 기대를 확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추가 금리 인상은 그 인상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금리 인상이 기대 인플레를 2%로 고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는 보장이 없다.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년에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명목이자율이 그대로 놔두면 실질이자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즉, 명목이자율이 이렇게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걸 정리하면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빼기 기대 인플레가 되는데 명목이 그대로고 기대 인플레가 내려가면 실질이자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자 카시카리왈 수학적으로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인플레는 임금과 관련이 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 뭡니까? 내년에도 인하를 꼭 한다는 보장이 없다. 물가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번째, 이 얘기는 좀 무서운데요.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실질금리가 2%까지 올라와야 인플레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다.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 올라왔다. 그럼 지금 충분히 제한된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카시카리가 답변합니다. 1994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94년 긴축 주기에서 10년 만기 실질금리가 200bp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bp 올라가야 한다고 봤고 지금 그만큼 올랐다. 그래서 94년 긴축 주기만큼 우리는 긴축한 거로 일단 보인다. 그런데 인플레 역학에 같냐 그때랑 지금이냐. 여기에 대해 카시칼리가 또 중립금 얘기를 하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나는 중립금리가 0 주변에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플러스 2 정도에 왔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오르긴 올랐는데 중립도 그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긴축을 안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날 카시카리가 내가 점도표 6.25 찍은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고백은 안 했지만 이건 비밀이니까요. 아마도 이런 논리로 즉 카시카리는 중립금리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랐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별로 긴축이 아니다. 이런 각도로 지금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각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콕 집어서 94년 얘기를 할까요, 카시카리가? 그거는 최근 보였던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94년, 이때만 미국이 경기 침체를 안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금리 올리면 부러지고, 올리면 부러지고, 올리면 부러지고, 올리면 부러지고, 올리면 부러지고, 올리면 부러졌는데 94년은 이때는 연착륙을 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연착륙은 했지만 다른 나라가 터졌죠. 대표적으로 멕시코가 94년 12월부터 페소가 급락하면서 위기 징후가 왔고, 평가 하락하는 와중에 95년 3월 미국이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멕시코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대내적으로 멕시코는 이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멕시코 남부에 있던 반군이 막 테러하고 유력 대통령 후보가 암살당하고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자금이 빠져나갈 구실을 찾던 와중에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자 약한 고리가 터져버린 거죠. 결국 95년 12월 멕시코는 IMF 체제로 들어갔고요. 이 94년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 시차를 두고 또 97년 태국 금융위기 원인이 되고 결국 한국도 후폭풍을 맞고 IMF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만 보자면 94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안 온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신 때려 맞은 거죠. 하지만 미국이 바라보는 금융위기는 철저히 미국 안에서 내부적인 시각이고 그렇기에 94년 금리를 올리고도 침체가 오지 않은 이 역사를 미국은 어쩌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고 이 카시카리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 유로화 환율이 가파르게 폭락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근데 위기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 위기가 오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CDS 프리미엄 보면 이탈리아, 멕시코, 독일 이런 데가 한 달 사이에 좀 꿈틀거리긴 하지만 심지어 한국은 상황이 더 좋고요. 올라간 국가 역시 절대값 자체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은 가파른 금리 인상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이 그걸 치르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가 치를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가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랜비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